자, 위법성의 인식. 책임을 다시 한번 개략적으로, 책임은 비난 가능성이고 어떤 경우에 비난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느냐? 책임 능력 있는 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위법하다라는 걸 알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에 대해서 가해지는 법적인 비난, 이게 책임이라 했습니다. 책임 능력은 이제 앞 시간에서 쫙 봤고, 두 번째 위법성의 인식이에요. 이 위법성의 인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소위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통은 A가 B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고 합시다. 이때 A는 자기가 B라는 사람 하나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걸 모르면 이제 과실이 되거나 무죄가 되겠죠. 바로 요게 바로 사실이고,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인 사실이고, 보통은 이 사실의 인식도 하고 있고, 이걸 인식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되겠지. 그리고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보통은 자기가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는 범죄가 되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위법하다는 걸 대부분 알아요. 보통은 사실의 인식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은 위법성의 인식도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찔러 죽이면서 법에 위반된다는 걸 몰랐다는 건 정신병자 아니면 다 알지. 그런데 C가 D를, 교사 C가 학생 D를, 실제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이야. 고등학생이었는데 야자 시간에 10분인가 20분 늦었다고 당구 큐대로 무려 허벅지를 120대를 때려가지고 허벅지 근육이 다 파열되고 전치 24주, 전치 24주에 중상을 입힙니다. 교통사고도 보통 5, 6주면 끝나. 6, 7주면. 24주면 이건 바로 이때 이 미친놈이 당구 큐대로 그 애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서 몰랐어. 지가 때리면서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무슨 휘두르다가 뭐가 잘못해서 된 것도 아니고 지가 때렸는데 사실의 인식 있었는데 이 또라이가 글쎄 선생으로서 야자 시간에 10분 늦은 요 정도 학생을 요 정도 때리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이다. 법적으로 허용됐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 애를 이렇게 팬다는 건 알았지만 법에 위반되는데 선생이 학생을 교육 목적으로 때리는 건 이건 괜찮은 거다라고 위법성의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E가 F를 길 가다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진 장소 근처에서 깜깜한 밤에 혼자 벌판을 걸어가다가 F가 접근하니까 아이고 이번엔 내 차례가 됐나 보다. 이거 살기 위해선 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호박돌을 몰래 들고 있다가 F가 가까이 접근하니까 얼굴을 호박돌을 얼굴로 때려서 전치 6주에 안면부 골절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연쇄살인범으로 알았던 F가 연쇄살인범이 아니라 길을 물으려는 행인이었던 거야. 길을 물으려고 접근하는데 이는 그걸 갖다 뭐라고 생각하고 연쇄살인범이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고
돌을 휘둘러서 육주상처를 입힌 거지. 자, 역시 자기가 연쇄살인범의 얼굴을 때리건 정상인의 얼굴을 때리건 사람을 얼굴을 때려서 돌로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나 없었나? 인식하고 있었죠. 뭐 실수로 때린 거 아니고 오히려 돌 들고 기다렸다가 팬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의 인식은 있었지만 역시 뭐 연쇄살인범을 돌로 치는 것은 인천행정고시학원 형법 선생님이 뭐 강간범을 머리통을 하이로 찍어가지고 죽여도 정당방위가 된다는데 살인범 정도를 뭐 돌로 치는 거 죽이지도 않고 당연히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따라서 자기가 사람을 돌로 친다는 건 알았지만 뭐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뭐 사실을 인식하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둘 다 사실을 인식하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건 둘 다 똑같은데 상황이 달라요.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자, 따라서 사실의 인식이란 말 그대로 자기가 사람을 친다, 사람을 찌른다, 사람을 쏜다 요걸 인식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면 그게 법에 위반된다는 건 다 아는데 요 사례 2와 사례 3의 같은 경우처럼 우연히 사실은 인식하고 있으면서 위법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 바로 이 C와 E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소위 뭐 고의설과 책임설의 대립이 있는 겁니다. 3번 사례는 우리 몇 번 봤지? 3번 사례가 뭔가 우리 흔히 말하는 3번의 2가 바로 뭐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어느 학원 가나 내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 인천이 가까우니까 인천 앞바다에 경찰반 특별 강의실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 바다 위에 상어 한 5마리 키우면서 해병대 조교 3명만 있으면 100% 합격시킬 수 있어. 상위권 1% 이내로 다 합격시킬 수 있어. 답 안 나와? 그냥 거기서 밀어버려. 고래가 아니라 상어 있는 대로. 상어한테 물려 죽기 직전에 해병대원이 꺼내주고 요렇게 1년만 딱 하면 그냥 전원 학원 학생들 전부 최상위권으로 다 합격시킬 수 있어. 심신장애자만 빼고 그럼 뭐 책임 능력이 아예 없으니까 그거 빼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라고. 답변 못하면 다음 주에 특별 강의실에 가가지고 상어 있는 바다에 빠뜨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숨 걸고 공부하라고. 목숨 걸고. 이게 바로 뭐야? 오상방위. 정당방위 상황도 아닌데 정당방위 상황이라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위법한 걸 위법하지 않다고 착각한 거지. 이때 바로 C와 E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소위 말하는 뭐 고의설과 책임설이 대립되는 거예요. 이거 좀 지웁시다. 칠판이 좁아가지고서. 그래서 고의설, 책임설은 이 위법성의 인식을 놓고 이 위법성의 인식이 고의의 요소이냐 책임의 요소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책을 쓰고 강의하는 형법 교수들조차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들 많아요. 이 고의설, 책임설이 뭐냐면 자, 우리 알다시피 인과적 행위론자들은 고의를 무엇의 요소로 봤어요? 구성요건은 객관적 요소만 있고 모든 주관적 요소는 다 책임 요소로 돌린다고 했죠. 고의는 당연히 책임의 요소이고 이 책임 요소로서 고의가 성립되려면 뭐 책임 요소로서 고의가 성립되려면 바로 뭐 사실의 인식과 그다음 노란색 반달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그래야 하얀 반달 노란 반달이 합쳐져야 비로소 뭐가 성립된다? 고의가 성립된다. 따라서 하얀 반달만 있다든가 노란 반달만 있다면
보름달이 돼야 고의가 성립되는데 반달밖에 되면 안 되면 반달밖에 안 되면 뭐 하얀 반달이건 노란 반달이건 고의는 될 수가 없고 고의가 안 되면 뭐야? 과실. 그래서 4단계까지 있습니다. 포인트 1. 고의설에 의하면 고의는 책임 요소이고 위법성의 인식도 고의의 한 요소이다. 사실의 인식과 함께 사실의 인식, 위법성의 인식이 다 있어야 고의가 성립된다. 따라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고의설에 의한 뭐 하얀 반달만 있고 노란 반달이 없으니까 고의는 성립될 수가 없고 뭐 과실범이 될 뿐이다. 그런데 책임설에 의하면 뭐 고의는 책임 요소가 아니라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이며 이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에 고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고의는 보름달이 아니라 하얀 반달이라는 거예요. 하얀 반달로서 사실의 인식만으로도 고의는 성립되는 것이고 그럼 노란 반달은 어떻게 됐느냐? 이 하얀 반달, 고의가 하얀 반달을 데리고 구성요건으로 이사를 올 때 노란 반달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가 있었던 어디다? 책임에다 두고 와버린 거야. 그래서 졸지의 위법성의 인식은 뭐가 된 거야? 고화가 돼가지고 뭐 고화원 여기 책임에 여기 붙어서 요 책임 요소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 반달 위법성의 인식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독립된 책임의 요소인 것이고 그렇다면 고의는 하얀 반달만으로도 성립되니까 이 셋 다 뭐는 있으니까 하얀 반달은 갖추고 있으니까 하얀 반달은 갖추고 있으니까 구성요건 단계에서 무조건 다 고의범이고 경우에 따라 이 위법성의 인식을 못한 경우 그 위법성의 인식을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바로 뭐 책임이 조각될 뿐이지 고의가 성립된 뒤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지 고의가 조각되는 거 아니다. 따라서 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는 구성요건 요소이고 사실의 인식만으로도 성립되기 때문에 사실의 인식만으로도 고의는 다 성립되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고의와는 무관하게 고의는 이미 된 거야. 책임 단계에서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될 수 있다. 요거야. 그래서 고의범이 성립된다 이거야. 그래서 오상방위는 내가 뭐라 그랬어? 고의설에 의하면 과실범, 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범이 된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그 뒷부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한다고 뒤로 미뤄왔던 거예요. 이게 이제 스텝 1이야. 기본 나가리지. 그럼 사회적 행위로는 뭐라고? 사회적 행위로는 고의가 한 개가 아니라 2개라고 그랬죠. 고의의 이중적 지위. 고의는 구성요건 요소에도 하나 있고 위법성에도 하나 있는데 이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뭐 사실의 인식이고 책임으로서의 고의는 뭐 바로 위법성의 인식이다. 그래서 아무리 사실의 인식으로 구성요건 단계에서 고의가 있다 할지라도 책임 단계에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뭐 고의가 조각돼서 과실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요게 스텝 1이고 스텝 2. 이때 바로 고의설 안에도 뭐 엄격 고의설과 제한 고의설이 있는 거예요. 엄격 고의설과 제한 고의설. 엄격 고의설은 말 그대로 바로 이 사실인식과 위법성을 인식할 때 이 인식은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현실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고의가 성립되고 현실적 인식을 못하고 있으면 뭐 무조건 과실범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왜? 하얀색만 있고 노란색은 없으니까 무조건 다 과실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례 2에 C도 뭐 위법성 인식 없으니 뭐 과실치상으로 처리해야 되고 2도 과실치상으로 처리해야죠. 자,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죠. 그렇죠? 왜? 아니 그냥 돌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돌을 놓쳐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게 바로 이제 과실인데, 사를 볼까? G가 H한테 우리 사실의 착오에서 배운 것처럼 뭐 장난삼아 새를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잘못돼 가지고 H 머리에 맞아 가지고 4주 정도의 상처, 두개골 함몰 상처를 입었다 합시다. 얘는 소위 뭐 새를 맞추려고 했지 자기가 사람 이마를 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리가 없지. 자기는 새를 향해서 던졌으니까 이건 사실의 인식도 없었던 거고 당연히 뭐 사람을 다칠 줄 몰랐으니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던 거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G는 뭐요? 무죄. 돌 던지다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그냥 무죄입니까? 상해죄는 안 되더라도 뭐 과실치상죄는 되지. 과실치상죄는. 그래서 상해죄 고의는 인정되지 않지만 뭐 과실치상은 되거든. 자, 이제 문제점이 뭔지 알겠습니까? 사실의 인식도 못하고 위법성의 인식도 못한 놈도 과실인데 사실의 인식은 하고 있으면서 위법성의 인식을 없는 놈, 이놈도 얘랑 똑같이 과실로 처리하면 뭐 다른데 똑같이 취급하면 얘가 좀 억울하지. 왜? 쟤는 사실 인식하고 있었는데 나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으면 얘보다는 내가 더 가벼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랑 나랑 어떻게 똑같이 취급합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 승경 시험 문제. 이론 문제가 거의 안 나오는데 이론 문제 내용으로 나왔어요. 엄격 고의설의 가장 큰 단점이 뭐야?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놈도 뭘로? 과실로 처리를 해서 과실범을 너무 뭐 넓게 인정해주는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그냥 개나 소나 사실인식 없어도 과실이고 사실인식을 하고 있어도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또 과실이면 개나 소나 다 과실이지 뭐야. 더군다나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 범죄에 있어서는 다 무죄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실의 인식이 없는 경우도 과실인데 사실의 인식이 있는 경우를 과실로 처리한다는 게 문제점이 등장하지. 그래서 고의설하면 대부분 다 제한고의설입니다. 제한고의설은 뭐냐면 현실적 인식이 있으면 당연히 고의고 현실적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 인식이 없다고 다 과실이 되는 게 아니라 엄격 고의설처럼 다 과실이 되는 게 아니라 인식의 가능성이 있으면 현실적 인식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식의 가능성만 있어도 고의를 인정하고 인식의 가능성마저 없을 때만 과실로 가자는 겁니다. 자, 바로요. 두 번째 사례에서 적어도 교사 정도면 뭐 대학을 나와서 교육대학을 나왔건 사범대학을 나왔건 대학을 나왔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한두 대도 아니고 120대를 때려서 애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 뭐 죄가 된다는 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대학쯤 나온 사람이 이렇게 무식하게 애펴면 죄가 된다는 걸 왜 몰라? 이거는 비록 현실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뭐 인식할 가능성은 있었기 때문에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자기한테 접근하면 다 연쇄살인범이야. 연쇄살인범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연쇄살인범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다짜고짜 사람을 패가지고 다치게 했다면 이건 뭐 고의에 의한 상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한고의설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엄격 고의설이
과실범의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한다는 문제점을 말끔히 해결합니다. 요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역대급 어려운 이론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 학설의 문제점은 뭐야 그럼? 똑같은 가능성의 문제를 놓고 사실의 인식은 우리 과실범 배울 때 배웠어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무조건 과실범이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사실의 인식은 못했지만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야 소위 인식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인식을 못해야 과실이지, 육교 위에서 미친놈 뛰어내리는 것처럼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다면 뭐 무죄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사실의 인식은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과실, 인식 가능성이 없으면 무죄인데 왜 위법성의 인식은 똑같은 인식의 가능성인데 인식의 가능성이 있으면 고의, 없으면 무죄가 되느냐고. 응? 그래서 똑같은 가능성을 놓고 사실의 인식은 가능성이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과실인데 위법성의 인식은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고의가 된다는 거야. 왜 달리 취급하느냐? 똑같은 가능성의 문제라면 이 인식 사실의 인식 가능성이 과실이라면 위법성의 인식의 가능성도 과실로 해야지. 얘는 왜 고의가 되느냐? 똑같은 가능성의 문제인데 요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 단점이. 한편 책임설에도 엄격 책임설과 제한 책임설이 있습니다. 어렵죠, 좀. 여기부터 벌써 어려워지는 거야. 3번, 4번도 있어. 이 엄격 책임설은 바로 아까 설명한 고의는 구성요건 요소이고 사실의 인식만으로도 성립하며 위법성의 인식은 뭐 책임 요소로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도 사실의 인식만으로도 일단 고의는 성립된다. 일단 고의는 성립되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해도 고의는 성립되고 사실의 인식만으로도 고의는 성립되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건 뭐 고의와는 아무 상관없는 책임의 요소일 뿐이다. 그래서 모든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100% 고의를 인정합니다. 왜? 사실의 인식에서 이미 고의는 성립됐기 때문에 고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끝난 거야.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면 혹시 뭐 책임 고아가 있는 고아원 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도 부정하거나 이럴 수는 있어도 얘하고는 별개의 인격체라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엄격 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더라도 고의범. 그러면 엄격 고의설은 뭐라고 그랬어요? 100%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100% 과실입니다. 우리 순경시험에 나온 문제 중에서 요 두 개의 필살기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반은 돼. 요 두 개만 딱 부러지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반은 된다고. 절반은. 그러니까 엄격 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무조건 과실범. 엄격 책임설은 뭐 위법성의 인식이 없더라도 100% 고의범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 순경 시험 문제 이 3번 사례가 나왔지. 갑이 피자를 주문했는데 피자 배달부 을이 와서 배를 누르는 것을 뭐 피자가 벌써 왔을 리는 없고 평소에 나를 괴롭히던 양아치 폭력배 병이 와서 지금 나를 또 괴롭히려고 배를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자마자 몽둥이로 내리쳤는데 뭐 폭력배가 아니라 을이었던 경우 다음 중 갑의 죄책을 가장 무겁게 처리한 학설 뭐야? 뭐 그러면 돼? 엄격 책임설. 가장 가볍게 처리하는 학설
엄격 고의성. 이러면 되는 거거든. 필살기야. 엄격 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 없음 무조건 100% 과실범. 엄격 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더라도 무조건 사실인식만으로도 고의 인정 100%. 그렇다면 제한 책임설은 뭐냐? 일반적인 위법성의 착오는 뭐 위법성의 인식이 없더라도 고의범을 인정하는데 딱 하나.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의 착오.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의 착오. 요것만 사실의 착오처럼 위법성의 착오가 아니라 사실의 착오처럼 요것만은 과실로 처리해야 된다. 요걸 제외한 나머지 위법성의 착오는 다 고의범으로 처리하되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의 착오 요거 하나만 사실의 착오처럼 과실로 처리해 주자는 거예요. 이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의 착오란 자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하나인 정당방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객관적 정당방위의 객관적 요건을 갖춰야 되지. 뭐 특별강의실에 끌려가고 싶어? 상어강의실로? 뭐 법익 그치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이걸 짧게 줄여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정당방위가 되는데 현재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있다고 착각한 거 뭐 떠오르는 거 없어 떠오르는 거 오상방위 이게 바로 오상방위 아니냐고.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이게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의 착오고 따라서 제한 책임설에 의하면 얘는 그냥 일반적인 위법성에 대한 착오이기 때문에 얘는 고의범을 인정하되 얘의 경우에는 뭐 정당방위 상황이라고 착각을 하고 했으니까 얘만큼은 과실로 처리하자는 거예요. 얘만큼은. 그래서 제한 책임설은 일반적인 위법성의 착오는 고의범으로 보되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의 착오만 과실로 처리해 주자. 왜냐하면 이 착오는 순수한 위법성의 착오가 아니라 뭐 사실의 착오가 발생해서 결국은 위법성의 착오에까지 이르게 됐으니까 뿌리가 여기가 있으니까 사실의 착오처럼 취급해서 과실로 사실의 착오라는 게 바로 이 사실의 인식이 없었던 경우처럼 과실로 처리해 주자는 거지. 스텝 3. 이때 바로 이걸 과실로 처리하는 근거 제한 책임설 안에서도 학설이 서너 개로 나눠져요. 살짝 지우고 학설이 서너 개로 나눠지는데 바로 과실을 인정하는 근거를 놓고 소위 법효과 제한 책임설과 여기 지금 안 나오죠? 저 뒤에 171쪽 맨 아래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다음 페이지에 제한 책임설의 유추적용설 법효과 제한 책임설 요겁니다. 그래서 법효과 제한 책임설에 의하면 법효과 제한 책임설 유추적용설 그리고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이론 요건 이 이론은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야. 만일 이게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러면 요 정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시험에 서너 번은 나왔기 때문에 자 법효과 제한 책임설은 바로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요 학설에서 나온 거야. 즉 사실은 인식하고 요 위법성의 인식을 못한 이 위법성 조각 사이의 객관적 전제 사실의 착오에서 이 이가 과실이 되는 이유는 알다시피 뭐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사실의 인식으로 이미 고의가 성립돼서 위법에서도 고의범의 위법으로 평가받았지만 책임 단계에서 뭐가 없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책임으로서의 고의가 탈락을 하고 여기서 과실범으로 돌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구성요건 단계에서 뭘로 고의범을 인정하고 위법 단계에서도 고의범의 위법 평가가 있었는데 책임 단계에서 뭘로 책임으로서의 고의가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뭐 책임에서 과실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과실치상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유추적용설은 요 위법성의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를 뭘로 사실의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거야. 쉬운 말로 위법성의 착오도 뭘로 사실의 착오 규정을 적용하자는 거야. 그렇다면 위법성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뭐 사실의 착오가 있는 거니까 이건 뭐 구성요건 단계에서 사실의 착오가 있는 거야. 위법성의 착오를 사실의 착오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건 위법성의 착오가 있으면 뭐 사실의 착오가 있는 것처럼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야? 구성요건 단계에서 고의범이 아니라 착오가 있으니까 과실범이 된다는 얘기예요. 구성요건 단계에서 과실범, 위법도 과실, 책임도 과실범의 책임이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다 과실범이라는 거야. 그런데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로는 유추적용설과 똑같아. 어차피 구성요건과 위법은 한 덩어리라고 그랬지. 따라서 위법성의 착오를 일으키면 그와 한 덩어리는 뭐 사실의 착오가 있는 거고 사실의 착오라면 구성요건 단계에서 과실범으로 시작돼서 위법도 과실, 책임도 과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유추적용설과 똑같잖아.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유추적용설은 이 위법성 조각 사이의 객관적 전제 사실의 착오만 과실로 보고 이렇게 과실로 보고 이런 이유로 과실로 보고 나머지 위법성의 착오는 고의로 봐주는데 얘는 둘 다 무조건 과실로 봐. 무조건 과실로 봐요. 왜? 구성요건과 위법이 나눠지지 않았고 구성요건과 위법이 한 덩어리니까 여기에 착오를 일으키면 그와 한 몸뚱아리인 구성요건에도 착오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건 그냥 위법성의 착오건 위법성의 착오가 떨어졌다면 그와 한 몸뚱아리인 구성요건에도 착오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위법성의 착오건 이 위법성 조각 사이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건 다 뭐 과실로 처리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필살기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론에 의하면 100% 뭐와 똑같아져? 엄격 고의설과 똑같아집니다. 100% 과실이 되는 거야. 단 이론적으로는 좀 다르지. 얘는 책임으로서 여기서 무조건 이게 없어서 무조건 과실로 보는 반면 뭐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론은 어느 단계에서 2단계에서 과실이 된다는 거야. 2단계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 뿐 100% 과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은 똑같아지는 겁니다. 여기가 스텝 3 마지막 스텝 4 요건 스텝 3까지 이해하는 것도 멘탈이 붕괴될 지경인데 스텝 4까지 나오니 더 미치지. 이 스텝 4는 더군다나 공범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저 뒤에 공범을 설명하지 않고선 사실 이해하기 힘든 거거든. 그러나 이미 몇 번 얘기했듯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 공범은 정범에서 종속해서 성립된다는 거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이해 가능합니다. 자, 사례 5. 누나 아이가 자기 남동생 J한테
K라는 놈이 이 아이녀한테 관심이 있어서 계속 아이녀를 쫓아다니는데 사귀어 보려고. 이 K가 그날도 쫓아오니까 남동생한테 뭐, 야, 아까부터 저 수상한 남자 K가 계속 우리를 쫓아오는데 얘는 알아. 자기 좋아가 쫓아다니는 남자라는 걸 알면서도 남동생한테 넌 유도를 잘하니? 이거 시험에 나온 거야. 여기까지 왜 설명하겠어? 시험에 나왔으니까 설명하지. 유도를 잘하니 K, 저 인간이 우리한테 가까이 접근하면 맺혀버려. 그리고 아이녀가 쭉 빠지니까 K가 뭐 자기는 얘한테는 관심 없고 사귀고 싶은 여자한테 접근하려고 가니까 J가 누나 말이라면 껌뻑하는 남동생이 누나 말이 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이야. 우리 아들들이 그래요. 첫째가 누나 여자인데 그냥 동생들을 얼마나 쥐잡듯이 잡는지 아주 동생들이 꼼짝 못해. 그래서 누나 말이라면 그냥 하느님 말씀보다 더 어렵게 받아들인 남동생이 뭐 누나가 강도범이 우리를 해치려고 오고 있다는 거 하니까 누나 말만 믿고 K가 가까이 접근하니까 업어치기로 맺혀버렸어요. 다행히 뭐 다치지는 않았어. 자, 일단 이 J의 행위는 구성요건상 어디에 해당돼? 사람 업어치면 무슨 죄겠어? 다치면 이제 상해겠지만 그냥 폭행이지 뭐. 폭행. 그래서 이 J가 K한테 폭행을 했고 J는 뭐라고 생각하고 강도범이 자기를 강도하기 위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믿고서 정당방위한답시고 이제 폭행을 한 거죠. 아이녀는 그걸 알고도 귀찮은 남자를 떼내버리려고 자기 남동생을 이용한 거지. 아이와 죄의 죄책. 자, 엄격 고의설에 의하면 아니네, 위로 더 와야겠네. 아이와 J, 아이와 J 남동생의 죄책. 엄격 고의설에 의하면 어떻게 되겠어? 과실 폭행. 근데 폭행죄는 과실범위 없잖아. 그래서 구속요건 단계에서 이건 뭐 과실 폭행이고, 아니죠. 책임 단계에서 과실 폭행이고 폭행죄는 과실범위 없기 때문에 이거 무죄. 아이녀는 교사. 자, 죄인함이 무죄가 된 이유는 구속요건 때문이에요? 위법 때문이에요? 아니면 책임 때문이에요? 책임. 과실폭행이란 구속요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동성연애와 똑같아. 과실폭행이란 죄 없다고. 여러분이 전철이나 버스에서 실수로 버스가 흔들린 바람에 옆에 사람 발 밟으면서 그게 이제 엄청 아프게 밟은 게 폭행이거든. 사실은 일부러 발 그렇게 세게 밟아봐 폭행죄지. 그러나 차가 흔들려가지고 밀려가지고 밟힌 걸 갖다가 이걸 과실폭행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구속요건 단계에서 과실폭행이란 죄가 없어서 죄인함은 무죄고 아이녀는 뭐가 되겠어? 좋아. 폭행교사, 폭행간접정범 무죄. 뭐야? 폭행의 간접정범입니다. 구속요건 위법, 책임이 조각되는 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범죄를 저지른 아이녀가 폭행의 간접정범이 되는 거야. 그럼 이쪽 앞에 제한 고의설에 의하면 어떻게 돼? 죄인함은 좋아. 둘로 나눠주지. K남이 강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경우와 알 수 없었던 경우 둘로 나눠서 뭐 K남이 강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단 뭐
J남은 폭행. I녀는 폭행교사.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과실폭행으로 이거 무죄고, I녀는 그렇지 폭행의 간접정범이 되는 겁니다.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J남은 뭐가 무죄야? 아니 필살기도 벌써 까먹어. 몇 시간도 안 됐는데 필살기를 까먹으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폭행. I녀는 폭행교사. 그럼 법효과 제한 책임설에 의하면 J남은 요거 무죄. 왜 무죄야? 구성요건 위법 책임. 요건 책임에서 무죄야. 왜? 구성요건과 위법까지는 고의로 왔으니까 고의범에 대한 공범은 가능하거든. 과실범의 공범이라는 건 없어. 그래서 이거 책임 단계에서 무죄가 된 거고, I녀는 잘 풀었어. 잘 풀었어. 이거 거의 푸는 애들 없는데. 이건 폭행교사야. 간접정범 아니야? 왜? 이 녀석이 뭐를 갖췄으니까, 구성요건과 위법을 갖췄으니까 공범은 요것만 갖추면 성립하거든. 요게 제한정속 형식. 그래서 요 I녀는 폭행교사가 되는 거야. 요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무죄. 어디서 무죄야? 구성요건 단계에서 무죄. I녀는 그렇지 폭행죄의 간접정범. 왜? 과실범에 대한 교사라는 건 없거든. 부작위에 대한 교사 방조라는 거는 가능해도 과실범에 대한 교사라는 게 있을 수. 야, 너 실수로 제 집 한번 죽여봐. 이게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과실범에 대한 공범은 인정될 수 없고 요거 간접정범이 될 뿐입니다. 그럼 마지막 죄인은 어떻게 되나? 맨 뒤에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론에 의하면 죄인은 여기 있는데도 틀리면 어떻게 해? 과실폭행이잖아. 과실폭행이면 죄가 안 되지. 무죄야. 어디서 무죄가 된 거야? 구성요건에서 이미 과실폭행이라는 죄는 없으니까 구성요건에서 무죄가 된 거고, 요 I녀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님, 조금 아까 내가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 교사는 안 되고 뭐? 간접정범, 폭행죄, 간접정범 똑같아. 얘랑 똑같다고. 단 얘를 놓고 달라진다고. 얘는 유추적용설은 얘는 뭐로 보지만 일반적인 위법성의 착오니까 이거 뭐 C는 고의에 의한 상해로 보지만 E만 과실치상으로 보고, 얘는 얘도 과실치상, 얘도 과실치상으로 본다니까. 둘 다 과실치상으로 본다고.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점은 얘는 무조건 모든 위법성 착오는 일반적인 착오건 위조 전제사실의 착오건 다 과실로 보는데, 얘는 일반적인 착오는 고의로 보면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만 과실로 봐준다고. 완성입니다. 스텝 4까지 이해했다면 뭐 처음 강의할 때 이걸 다 이해했다면 완전히 형법의 천재고, 강의를 많이 들어본 학생이 이해했다면 완전히 준수한 상태고, 초짜가 이해 못하면 보통 연락에 공부한 학생이 모른다면 그건 조금 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편 170쪽 돌아가서 이제 모든 학설은 여기 다 설명이 끝났으니까 확인 사살 해볼까? 서설
법률의 착오란 행위자가 구속요건에 대한 사실의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자기 행위가 금지 규범에 위반해서 위법함을 착오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고, 보통은 뭐 이 위법성의 불인식은 요 착오로 비롯되는 게 보통입니다. 한편 구별 개념 환각범, 불능범, 미신범과 이 착오, 일단 환각범은 반전된 금지의 착오라고도 합니다. 이건 또 지우고, 칠판이 코딱지만 해가지고 이걸 쫙 다 써야 좀 쓸만한데 칠판이. 환각범을 소위 말하는 반전된 금지의 착오, 반전된 위법성의 착오라고 하는데, 이 뭐냐면 환각범이라는 건 애당초 형법이 뭐 범죄가 아닌 걸로 처리를 했는데 행위자가 이걸 뭐 범죄라고 착각한 경우예요. 바로 뭐 동성연애가 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동성연애를 하면 깜빵 간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동성연애 죄 돼요, 안 돼요? 안 돼. 단 동성연애를 강제로 하면 그건 죄야. 강제로 하면 지금 뭐 영화 감독 여자 감독이 동료 여자 감독을 뭐 술 먹고 자는 걸 성추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오늘인가 뉴스에 나 원래 동성애자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합의라는 게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남자건 여자건 여자끼리건 남자끼리건 성관계를 맺다가 하시라도 뭐 거부 의사를 밝히면 거기서 스톱해야 돼. 따라서 남녀 남친 여친이 술 한잔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모텔방까지 남자 녀석이 돈 계산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간 뒤에 여자가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나고 돈까지 다 냈는데 이제 와서 싫다면 어떡하나. 그리고 강제로 했다면 강간이다 아니다? 강간이다. 그럼 볼 것도 없이 강간이고, 한참 침대 위에서 소위 뭐 이제 뭐 무드를 잡고 사전에 뭐 애무를 연락에 10분 동안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뭐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 사라졌으니 그만 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제로 했다면 강간이다 아니다? 그것도 강간이야. 하여간 언제든지 상대방이 싫다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그 즉시 스톱해야 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무조건 성폭행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판례 하나가 나왔어. 골 때리는 판례입니다. 남친 여친이 거의 이제 여자애가 헤어지기로 작정을 했어. 잘 만나주지도 않고. 그랬더니 남친 새끼가 와가지고 자기야 뭐 여친을 찾아와가지고 여친 집에 와서 술 한잔 먹고, 여자도 이제 정리가 다 된 게 아니라 이제 정리하는 단계니까 뭐 어떻게든 조금 달래서 보내려고 했더니 이 자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한번 하자고. 여자가 나 생리 중이라서 싫다. 생리 중이냐? 미안하다. 그러면 삽입은 안 할 테니까 그냥 분위기만 띄워달라. 등 뒤에서 자위 행위를 할 테니까 분위기만 띄워달라. 혼자 하면 뭐하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그래 좋아. 그럼 삽입은 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옷을 벗고 뭐 자기 엉덩이 뒤에서 자위 행위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자위하는 척하면서 뭐 삽입을 해버린 거야. 자, 강간이다 아니다? 강간이야. 삽입하지 말라고. 삽입은 승낙을 안 했는데 승낙 안 한 걸 왜 해? 거기서 자위 행위로 끝났다면 그건 죄가 아니지. 허락을 받았으니까 양해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나 삽입까지 말고 그 자위까지만 하도록 했는데 갑자기 삽입을 했다면 이건 뭐 강간이라고. 바로 이 대목에서 그게 강간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뭐 지금까지는 강간을 하기 전에 반드시
폭행 협박을 해서 뭐 상대방을 제압한다, 반항을 억압 내지는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해놓고 삽입을 해야 강간이라고 했었는데 이 판례로 그게 바뀐 거야. 이제는 뭐 강간죄 폭행 협박도 반드시 사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건 아니다.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도 뭐라고?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폭행 협박이 강간죄에서는 선행돼야 된다. OX, X라고 그게 나올지 그냥 강간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 꼭 나올 거예요. 자, 따라서 동성연애라는 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싫다는 걸 강제로 하면 그건 무슨 죄야? 강제추행죄가 되거나 또는 뭐 유사강간죄, 성기에다 손가락 등을 넣는다든가 항문에다가 성기를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강간이거든. 그러면 그 영화 감독은 무슨 죄겠어요? 여자와 여자끼리 하면서 뭐 손가락을 성기에까지 넣었다면 뭐 유사강간이 되는 거고, 그냥 성기를 입으로 애무만 해줬다면 이건 뭐 강제추행죄가 되는 거지. 강제추행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손가락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혀도 마찬가지. 혀를 성기 안에다 집어넣었다면 이것도 유사강간이 되는 거지. 따라서 동성연애는 죄가 되지 않는데 죄가 된다고 착각한 거, 이게 바로 뭐 이게 환각범이고, 왜 이걸 반전된 위법성의 착오라고 하느냐면, 자, 오상방위는 뭐야? 오상방위는 위법해서 범죄가 성립되는 걸 행위자는 뭐 위법하지 않다고 착각한 경우거든. 이 환각범과 그 구조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법성의 착오라고 하는데, 환각범은 위법성의 착오와 구조가 정반대로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반전된 위법성의 착오라고 부르는 거야. 반전된 위법성의 착오. 그래서 위법성의 착오와 반전된 위법성의 착오를 잘 기억해뒀다가 저 뒤에서 이제 불능범을 배울 때 불능범, 환각범, 미신범 세 개의 차이점을 거기서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한편 이 법률의 착오의 유형, 자, 이때 법률의 착오가 이제 위법성의 착오예요. 이 위법성의 착오는 크게 뭐 직접적 착오와 간접적 착오로 나눠지고, 직접적 착오의 세 가지, 법률의 부지, 효력의 착오, 포섭의 착오가 있습니다. 법률의 부지는 말 그대로 그런 법률 조항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로마법 이래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규원에 따라서 법률의 부지는 우리 대법원은 이거 착오로 안 봅니다. 그냥 고의범으로 처벌해버려요. 이건 뭐 고의설 책임설 적용할 필요도 없고 착오가 아니야. 이건 그냥 처벌합니다. 따라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면 죄가 되는 걸 그 조문도 모르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뭐 그건 무식하게 법률을 몰랐었던 거지, 자기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뭐 그건 위법성의 인식까지 있는 걸로 다 처리해버려. 법률의 착오는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 멍청한 건 죄야. 왜 몰라? 알아야지. 응? 그럼 지가 사람을 죽여놓고 뭐 사람 죽이는 거 처벌되는지 몰랐다 그랬다고 해서 처벌 안 됩니까? 당연히 법률의 부지는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효력의 착오는 법률 규정은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았으나 현재 효력을 갖고 있는 법조문을 효력이 없다고 착각한 거야. 난 이런 멍청한 사람도 있나 그랬더니 멀리 갈 것도 없어. 내 친구놈이 멍청하게 옛날에 소위 이제 혼빈간이 위헌결정 떨어졌을 때 아직
간통죄가 위헌 결정 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술을 먹는데 야 상일아, 이제 뭐 간통 죄 안 되는 거지? 얼마 전에 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거 다 뭐 죄 안 된다고 위헌 결정 내리지 않았냐? 아이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 간통 위헌 결정이 떨어진 게 불과 2, 3년밖에 안 됐어. 2015년인가 2월 달에 떨어졌거든. 2010년도에 그런 소리를 하길래 내가 뭐 쳐봐. 간통은 아직 죄돼. 엉뚱한 생각 하지 마. 혼빈간이 죄가 안 되지 임마.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더라고. 지금은 뭐야? 간통도 죄 안 되는 걸로 바뀌었어. 이제는 2015년도에. 바로 그때 그 내 친구 그 멍청한 녀석이 바로 뭐 혼빈간이 위헌 결정 떨어져서 효력이 없다는 걸 뭐 간통까지 효력이 없는 걸로 착각한 거. 요게 바로 뭐 요게 효력의 착오입니다. 법 규정이 있는 것도 알았는데 효력이 있는 걸 없다고 착각한 경우고, 마지막이 바로 포섭의 착오는 뭐냐면 법 규정이 있는 것도 알았고 그 규정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알았는데 자신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착각한 경우입니다. 이걸 포섭의 착오라고 하고, 대부분 이런 멍청한 착오는 멍청한 애들밖에 없고 법을 모르는 진짜 문외한들이나 모르는 거고, 보통 착오는 다 여기서 비롯됩니다. 바로 아까 이 멍청한 선생처럼 뭐 A 정도 때리는 건 죄가 되지 않는다. 나는 그 상해죄 이런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착각한 그런 멍청한 경우가 바로 요 포섭의 착오에 해당되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금지 규범을 너무 좁게 해석해서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믿었던 경우입니다. 뜰에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심는 거 괜찮다고 착각한 경우죠. 유명한 교장 선생님 양귀비 재배 사건이요. 관상용 양귀비가 아니라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심었다고. 다른 건가? 달라. 관상용 양귀비는 마약 성분이 없어요. 근데 일반 양귀비를 관상용처럼 심었다면 이건 뭐 마약 재배죄지, 마약 제조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골에 가면, 그러니까 이 무식한 거지. 양귀비가 마약 성분이 있으니까 양귀비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환각 성분이 위를 타고 흘러가니까 위궤양 같은 경우에 배가 아플 때 양귀비 액이 싹 내려가면서 마약 성분이니까 싹 감싸주니까 통증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치료 효과가 있는 줄 알고 우리나라 지금도 속설이 저 시골 노인네들 그렇게 알고 있어. 속 안 좋을 때 양귀비 먹으면 낫더라. 이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무식한 노인네가 강원도에서 양귀비를 막 밭으로 하나 가득 재배하면서 그걸 매일 먹은 거야. 속에 좋다고. 먹으니까 기분 좋거든. 그냥 막 해롱해롱하면서 그냥 양귀비를 계속 재배해가지고 밭으로 하나 가득 재배하다가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 약으로 먹었지 내가 무슨 그게 죄가 되는지 몰라시오. 이건 뭐야? 이건 법률에 부지고 양귀비 처벌된다는 걸 몰랐다는 건 법률에 부지고 무식하게. 이 교장 선생님은 애들 이 관상용으로 그런 지시가 내려가. 학교 화단에다가 꽃을 여러 종류를 심어가지고 초등학생 학생들한테 꽃 이름을 가르쳐주라. 들국화, 뭐 할미꽃, 뭐 이런 걸 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양귀비까지 재배한 사건이었어요. 요거 포섭의 착오고, 요건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돼서 책임에서 무죄로 됐어요. 무죄로 된 겁니다. 한편 다음 페이지에 간접적 착오. 요거는 뭐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된 착오예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 예를 들면 남편은 부인을 징계할 수 있다고 믿고 징계한 거. 부인을 때려요. 무식한 인간. 아니, 부인이 남편을 징계할 수도 없고 남편이 부인을 징계할 수는 없어.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수는 있어요. 이건 뭐 훈육권에 의해서. 아니, 부인이 훈육의 대상인가? 파트너지. 따라서 남편이 부인을 징계할 수 있다고 믿고서 체벌을 했다면 이건 뭐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고, 한편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 역시 위법성 행위 상황은 존재하지만 허용된 한계를 초과한 경우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신체 상해까지도 허용된다고 믿고 상해를 가한 경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이 두 가지는 전부 포섭의 착오처럼 취급하면 돼요. 요거 두 가지는. 그런데 3번 바로 뭐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의 착오.
요거 위법성 주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의 차고 바로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같은 것들입니다. 이걸 놓고 어디서 갈라진다고? 엄격 책임설과 제한 책임설이 갈라진다고. 엄격 책임설은 이것도 고의로 봐야 된다. 제한 책임설은 요것만은 과실로 봐야 된다. 그래서 순경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엄격 책임설과 제한 책임설의 결론이 다른 경우를 골라라. 뭘 고르라는 거야? 이걸 골라보라는 거야. 만약 문제를 이렇게 냈다면 이거 틀릴 학생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다음 중 엄격 책임설과 제한 책임설의 결론이 다른 경우를 골라라 라고 해놓고 바로 교사가 학생을 때리면서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믿었던 경우, 남편이 부인을 징계하면서 체벌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경우, 3. 버스에서 소매치기인 걸 알고 손목을 내려쳤는데 사실은 소매치기가 아니었던 경우, 4번 마약은 소지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한 경우, 요거 3번이 정답이었어. 바로 그거였어. 나머지 예문은 좀 틀려도 3번 요건 문제와 똑같은 예문입니다. 버스에서 소매치기인 줄 알고 손목을 내리쳤는데 소매치기가 아니었던 경우 바로 오상방위였던 거지. 오상방위 때 엄격 책임설은 폭행죄, 제한 책임설은 과실폭행으로 무죄. 여기서 결론이 달라지지. 나머지는 결론이 똑같아. 나머지는 다 뭐니까 교사의 일반적인 위법성의 착오니까 제한 책임설과 결론이 달라지지. 그 다음 3.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이미 다 설명했고, 법적 성질, 엄격 책임설, 다음 페이지에 제한 책임설, 유추 적용설, 법효과 제한 책임설 다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사례 적용 한번 볼까? 전보 배달부를 절도범으로 오인을 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범, 100% 고의범이니까 상해죄, 제한 책임설에 의하면 과실,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실.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론 다 과실이죠. 그 다음 형법 16조와 정당한 이유.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게 학설이고, 이것도 시험에 한 서너 번 나왔지만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사실 이 학설이건 저 학설이건 다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왜? 이건 없으니까. 이건 없고, 제한 고의설 아니면 제한 책임설이니까 아무리 제한 고의설이라 하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고의가 되는 거고, 없을 때만 과실이 되죠. 한편 제한 책임설에 의하더라도 보통 과실범인데 폭행죄 같은 건 아예 과실범이면 무죄가 되지만 상해죄 같은 경우는 과실치상이 되거든. 과실치상까지 안 되려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무죄가 되거든. 그래서 학설은 복잡하지만 판례는 간단합니다. 착오에 거기 조문에 그렇게 돼 있죠. 형법 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빨간 줄 그세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한해서 벌하지 않는다. 과연 어떤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이냐, 어떤 경우냐, 이런 것들이 판례로 쫙 나오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정당한 이유가 뭐냐, 거기 판례 정당한 이유의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제 구체적인 판례들 시험에 엄청 나온 거지. 이 판례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일단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사례, 100%는 아니지만 필살기, 정말 이것도 저것도 도저히 답을 모른다고 이제 포기할 쯤에 사용되는 게 필살기야.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다가 착오를 일으킨 경우, 이건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착오를 일으킨 거거든. 이건 정당성 인정 안 돼요. 그런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거나 또는 공익을 위해서 뭘 도모하다가 착오를 일으킨 경우, 이거 대부분 정당성 인정돼요. 그래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요걸로 판단하면 80%는 맞아요. 그냥 찍으면 4분의 1, 25%지만 요걸 가지고 찍으면 80%가 맞는다고 보세요. 한국교통사고상담센터 하부 직원이 목적 사업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조정 수수료를 받은 경우 무엇보다도 두 번째 줄 뒷부분 교통부 장관까지 승인을 했으니 위법이 아니라고 착각할 만하죠. 수수료를 받은 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지만 교통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믿었으니까 이거 차고의 정당한 이유 인정됩니다. 두 번째, 유명한 미숫가루 제조 사건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도모한 거지만 딱 봐도 정당성 인정된다라는 건 바보 아니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명한 도봉구청 미숫가루 제조 사건인데 A가 방앗간을 운영하다가 요즘 방앗간이 떡 이런 거 잘 안 먹거든. 요즘 워낙 맛있는 빵 이런 게 많아서 떡 웬만하면 잘 안 먹거든. 그러니까 이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떡으로는 돈 벌기 힘들고 기껏 해봐야 고춧가루나 좀 빻아주고 이거 갖고 돈을 벌려니 수입이 형편없지. 그래서 얘가 하던 짓이 도둑질이라고 지가 하던 게 방앗간밖에 없으니 이거 갖고 돈 벌 일이 없을까 하다가 요즘 트렌드인 요 웰빙 식품 소위 건강에 좋은 선식이나 이런 걸 만들어 팔면 좋을 것 같다. 선식이라는 게 바로 미숫가루 아닙니까? 미숫가루는 볶지만 선식은 안 볶고 하니까. 그래서 선식 같은 거 미숫가루, 미숫가루를 만들어 팔면 요즘 유행하는 웰빙에도 부합할 것 같고, 그래서 미숫가루를 만들어 팔기 위해서 구청 가가지고 식품위생과, 이게 이제 도봉구청 식품위생과 담당 공무원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나 미숫가루 좀 만들어 팔려고 식품 가공 허가 받으러 왔다고 했더니 공무원이 뭐라고, 아이고 그런 걸 누가 그런 걸 가공 허가를 해줍니까? 그거는 그냥 방앗간에서 그냥 만들어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럼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A가 허가 받으러 갔다가 그래? 그럼 이런 거 그냥 만들어 팔면 되는 거야? 그리고 방앗간에서 선식을 막 만들어 팔았는데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거야.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건 반드시 제조 허가를 받든가 가공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가공 허가도 없이 막 만들어 판 거지. 근데 그냥 만들어 팔았다면 이건 볼 것도 없이 위법이지만 범죄가 성립되지만 누가 공무원 자식이 괜찮다고 그런 건 안 해도 된다고 알려주는 바람에 공무원 말만 믿고 안 만들어 허가를 안 받고 판 거지 요거 착오의 정당성 인정된 겁니다. 저 뒤에서 공무원의 질의회신을 받고 했는데도 착오의 정당성 인정되지 않은 판례들이 있어. 그 시험에 몇 개 나왔으니까 그건 저 뒤에서 보기로 하고. 3.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부대 내 유류를 저장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걸로 믿고 유류 저장고를 만든 거. 착오의 정당한 이유 인정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죄야? 형법에는 없는 범죄입니다. 만일 학원 주변에 유류 저장 탱크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만에 하나 거기 화재가 나면 가뜩이나 여기 고층 건물이 주변에 많은 데서 유류 저장 시설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 뻥 터지면서 주위에 다 퍼져가지고 건물 싸그리다 이 일대 건물이 초토화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유류 저장 시설은 시외에 만들고 주유소 같이 어쩔 수 없이 만들 때는 반드시 안전 장치 확인하고, 그 다음 유류 저장 허가를 받았다는 걸 구청에 신고해서 구청에서 어디에 유리 저장 시설이 있다는 걸 알아야 혹시라도 불이 나면 거길 예방할 수 있거든. 이번에 저기 제천 화재 참사 때도 바로 그 소방관들이 뭐 때문에 그냥 진입을 안 한 게 아니라 LPG 가스 있고 불이 나면 거세니까 웬만큼 불길을 잡은 다음에 들어가야지. 가족들은 빨리 가서 구하고 싶은 게 가족들 마음이지만 순서가 있는 거지. 덮어놓고 들어갔다가 큰일 나면 안 되잖아. 그렇게 유리 저장 시설이 주변에 있으면 소방서가 출동할 때도 거기에 유의를 한다고. 그쪽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제일 먼저 차단 조치를 거기부터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부대장이
이런 부대장은 사실은 뭐 훌륭한 군인입니다. 지금 전두환이가 대통령 되고 뭐 노태우 대통령 될 때 소문이 쫙 퍼졌어. 육사 나오고 대령만 되면은 대통령 꿈을 꾼다. 이런 말이 돌치경이었으니까. 박정희부터 그냥 육사 출신들이 죄 해먹으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래서 그때 당시 육사 출신으로 대령만 달면 대통령 꿈꾼다. 이런 말이 나올 지경이었으니까.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정치 군인이라고 하지. 그런데 이 사람 뭐야? 정반대였던. 정치에 관심 없고 자기는 오로지 뭐 국방만 골똘하고. 그래 부하들한테 이제 야 만일 전쟁이 터지면 제일 우리 부대에서 제일 기묘하게 필요한 게 뭘까? 자기 부하 참모들이 뭐 여럿이 의견을 얘기하는데 최대가 뭐 기름일 것 같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뭐 차 기름 넣고 이동도 하고 뭐 난방도 하고 뭐 불 떼서 밥도 하고 기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기름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기름을 아껴가지고 전쟁에 대비해서 기름을 저장해 두자.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바로 뭐 일곡 10만 양병설처럼 우리 부대는 기름 짱짱하게 저장하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잘 싸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부대 연병장 한 구석에다가 뭘 유류 저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 기름을 아껴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해놓은 거야. 아, 이게 법적으로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 뭐가 문제가 돼? 소방법의 문제지. 기름 저장 시설을 만들 때는 반드시 관할 시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어.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이유 때문에. 근데 군인들이 조금 이런 일반법에 대해서 약간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오로지 국방을 위한 충성심 때문에 이게 소방법에 위반되는지도 모르고 부하들한테 유류 저장 시설을 만들려고 한 거 바로 뭐 국방이라는 공익을 도모하면서 잠깐 착각을 일으켰다면 당연히 착오의 정당성 인정돼야지. 4번 이것도 옛날에 시험에 나왔는데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이상 향토 예비군 대원 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다시 동일 주소에 또다시 대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안 한 경우입니다. 이건 지금은 없어졌어. 이것 때문에 없어진 거야. 이 인간이 여기 주안에 살다가 부평으로 이사 갔어요. 그러면 전입신고를 부평에다 하고 뭐까지 부평에다가 향토 예비군 대원 신고를 해야 되거든. 예비군 신고도 해야 되거든. 그래 놓고 한 달도 채 안 돼 가지고 뭐가 잘못돼서 주안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자기는 이제 여기다 주안에다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미 주안에서는 여태까지 뭐를 했으니까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았으니까 전입신고만 하면 예비군 신고도 자동으로 다 처리될 줄 알고 이것만 했던 것인데 향토 예비군 신고를 안 했으니 훈련 안 나오고 여기서 나왔겠지 훈련이. 그런 바람에 부평으로 훈련 고지서가 나가니 주안에 산 놈이 그 훈련 고지서도 못 받고 예비군 훈련이 안 나가서 뭐 예비군 훈련 이것도 병역 의무입니다. 1년에 일정 시간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으니까 뭐 처벌을 하려고 공소를 제기한 거지. 자, 착오의 정당한 이유 인정된다 안 된다? 돼. 왜? 자기가 주안에 살고 있다가 여떡 갔다가 다시 왔으니까 주안에선 자기 돌아오면 알아서 예비군 뭐 고지서 보내주겠지라고 착각한 경우죠. 이거 착오의 정당한 이유 인정됩니다. 그 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 전입신고를 하러 가면 해봤어요? 예비군 중대부터 먼저 갔다 오라고 그래. 거기서 예비군 중대에서 예비군 대원 신고를 했다는 필증이 있어야 전입신고를 받아요. 이것 때문에 바뀐 거야. 이제는 그냥 전입신고 안 돼. 예비군 대원 신고를 했다는 확인이 돼야 전입신고를 받아줍니다. 이 판례 때문에 생긴 거야. 인간 그래서 예비군 훈련도 안 받고 처벌도 안 받았어. 착오의 정당성이 인정돼서. 한편 5번도 2번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허가 없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당연히 착오의 정당한 인정되고, 역시 6번 관할관청이 장의사 영업허가를 받은 상인한테 장의 소요기구나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걸로 해석해서 영업허가를 안 해주니까 뭐 피고인도 당연히 뭐
장의사 허가를 받았으니 영업 허가는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장의 물품을 허가 없이 도매를 했다 할지라도 이거 역시 뭐 착오의 정당한 이유 인정되는 거죠. 요 6번, 5번 그리고 2번 거의 비슷한 논리가 적용된 판례들입니다. 쉬운 말로 뭐 요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담당 공무원 새끼가 잘못 알려줘가지고 제대로 알려줬으면 하라는 대로 했을 텐데 담당 공무원 인간이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그 말만 믿고 위반 행위를 한 거죠. 딱 봐도 상식적으로 누구 잘못이야? 담당 공무원 잘못이지. 맨 아래 7번은 참 나도 지금 봐도 이해가 안 되는 판례야. 군 복무를 필요한 이복 동생 이름으로 해병대 지원 입대해서 복무하다가 휴가를 나왔더니 뭐 동생이 이미 군대 입대했다는 거야. 중간에 빠졌네. 휴가를 나왔더니 동생이 군대 갔다는 거야. 그러니 자기가 누구 대신 군대 가 있는데 동생 대신에 군대가 있는데 동생이 군대 갔다니까 나는 그는 이제 더 이상 군대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휴가 나온 뒤 복귀를 안 한 거지. 자, 요거 착오의 정당한 이유 인정된 겁니다. 자, 보세요. 사항을 보니까 이복 동생이야. 그러니까 A와 B녀 사이에 갑이 나왔고 C녀와 재혼하면서 이 C녀와 자기 아버지 사이에 이복 동생 을이 나온 거지. 딱 봐도 그림 그려지지? 뭐 요즘 계모에 비하면 죽이지 않은 거 다행이지만 계모들이 막 죽이잖아. 쉬운 말로 계모년이 뭐 지 자식 군대 안 보내려고 전처 자식 얘 대신 군대 가라고 한 거지.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냥 다 엎어버리고 집을 뛰쳐나오든가. 남자가 군대 가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데. 근데 얘는 착해. 그러니까 을 대신 해병대로 간 거야. 을 이름으로. 해병대를 그것도 그냥은 육군은 안 되니까 해병대로 간 거지. 그랬다가 휴가를 나왔더니 을이 군에 입대했다는 거야. 그래? 그럼 난 이제 더 이상 동생 이름으로 군생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나온 뒤 귀대를 안 한 거지. 이게 뭐가 된 거야? 탈령이 된 거야. 미귀라고 하죠. 미귀. 착오의 정당한 이유 있다 없다? 있다. 계모년이 나쁜 년이죠. 다음 페이지에 요거 판례가 너무 양이 많네. 조금 쉬었다 갑시다. 10분.